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이 이달 말에 프랑스와 베트남 하노이 경제사절단을 파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과 베트남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카드의 올해 1분기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연초부터 이어진 영업 확장 전략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 상품 확대 여파로 건전성 역시 저하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엔데믹에도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자 경영 효율화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한 온라인 독서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가 본격적인 기업 공개 절차에 들어갑니다. 밀리의 서재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지난 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첫 소식으로는 4대 그룹 총수들의 행보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인들이 이달 말에 프랑스와 베트남 하노이에 경제사절단으로 파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어떤 배경으로 파견이 되는 건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좀 구분해서 보면은요, 이달 하순에 단체 출장길에 오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는 세계 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힘을 싣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베트남 하노이의 경우에는 베트남과 어떤 협력과 관계를 다지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재계에 따르면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이 19일에서 21일 프랑스 파리 현장을 찾고요. 22일에서 24일은 베트남 하노이 경제사절단 파견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도 하노이 일정에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는 있는데 현 시점까지는 그런 것 같고요. 파리에서는 20일 국제박람회 기구 BIE가 주관하는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과 21일 공식 리셉션이 예정돼 있는데 11월 말 5차이자 최종 경쟁 PT를 마친 직후 BIE 회원국 투표로 개최국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파리 일정이 유치 전에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부산 엑스포의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우크라이나 오데사와 개최 후보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계 총수들의 힘이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1일에 파리 리셉션 마치고 나서 이제 곧바로 베트남 경제사절단 출장이 오를 전망인데 이 파견의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하는 것이고요.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양국 경제협력 방안 모색과 함께 주요 기업들 간의 미래 신산업 업무 협약 체결을 하고 수출 투자 관련 미팅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세안의 맹주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제 정세가 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나 이런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베트남과의 협력이 아무튼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찾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이 새롭게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대규모 경제사절단 파견으로 인해서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기대들을 기업 또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성과와 관련한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 조선업황에 대한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참 수주가 어려워서 인력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까지 들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선
조선사들의 임직원 규모가 상당히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요즘에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네, 좋은 거 같습니다. 확실히 예. 그런 것 같고요. 뭐 한때는 수주가 어렵기 때문에 인원 감축 얘기도 확실히 돌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임직원 규모가 좀 반등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일단 기업별로 좀 나눠서 보면 HD 현대의 경우에는 지금 1년 만에 500명 가까이 증가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한화오션입니다.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었죠, 예전엔. 얼마 전에 사명을 바꿨죠. 맞습니다. 예. 인수합병을 통해서요. 직원 수도 증가세로 전환이 됐고 조선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산업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 선박으로 대표되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더욱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이제 인원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만 따지면 HD현대조선 3사, 즉 HD현대중공업, 미포조선, 3호중공업의 임진원 수가 16,718명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6명이 늘었고 2021년 1분기 16,676명이었던 임직원 수가 다음해 427명이 감소했지만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화오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임직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1년 만에 한 43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고요. 줄었다가 늘어난 것은 상황이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상황인 기업이 있는데 삼성중공업 이쪽은 임직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감소폭은 줄어들어서 역시 조선업의 인원 감축과는 좀 다른 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주가 또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실제로 HD현대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은 현재 2026년까지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수주 행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공격적인 채용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HD현대중공업 협력사들은 올해 1분기에만 580명 규모의 이주 노동자를 채용했고요. 같은 기간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협력사도 각각 5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뽑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여전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이 조선사들의 입장인데요. 과거 조선업 호황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인력 규모는 여전히 적다 이런 반응이어서 예. 아까 말씀드린 신산업 개발이라든지 업계의 확장성을 위해서 채용을 더 열어놓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잖아요. 한 15가지 업종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데 통계가 대한민국에서 작성된 이래로 2가지의 업종만 현재까지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꾸준히 네.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2가지인데 바로 조선과 자동차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수출 산업의 근간이니까 어려운 경기가 오더라도 이 두 산업만큼은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게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바람이라고 저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조선과 자동차만 현재 수출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반도체를 포함해서 나머지 여러 업종들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15개월째 무역 적자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네. 외환위기 이후에 27년 만에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좀 적자 폭은 지난달에 비해서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하반기엔 좀 상저하고로 우리 경기가 좀 살아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IRA법 때문에 우리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게 예상이 됐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꼭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네.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 자동차들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안심하긴 좀 이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 10개월째 현대차와 기아차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14만 7,100석 대로 지난해 5월 대비 20.8%가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고요.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7만 5,606대를 현대차가 팔았고 기아는 23.4%가 증가한 7만 1,497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현대와 기아 모두 작년 8월부터 10개월 연속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동월 대비 판매가 늘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실적이 좋은 부분은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등 역시 친환경차가 이끌고 있는데 예. 친환경차, 전기차 한다면 역시 앞서 앵커께서 밝혀주신 대로 보조금 정책에 타격을 입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괜찮은데 이제 다음 달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총 26,187대의 친환경차를 팔았는데 지난해 5월보다 69%가 늘어난 것이고 판매 비중도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 모두 월 최다 판매를 역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판매 성장세는 그렇습니다만 IRA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 총체적으로 해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기아차의 상황이 또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에 비해서 뭐 전기차 수요가 늘었으니까 판매량도 늘은 것 같긴 한데 네.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 숫자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낙관하긴 좀 이른 것 같고요. 이후 하반기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하나카드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하나카드가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택했던 것 때문인지 수익성과 기업의 건전성이 모두 악화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주 큰 위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카드 업계 전반적으로 좀 날씨로 표현한다면 흐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하나카드가 그 중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수익성이 이미 악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연초부터 영업 확장을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출 상품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기업의 건전성 역시 저하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인 것인데요. 일단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의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이 20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3%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수익성이 줄고 이자 비용이 늘었는데 이 이자 비용에 주목을 해보면 1년 사이에 이자 비용이 급증한 데에는 지난해 4분기에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품 취급을 하나카드가 크게 늘린 것이 일단 배경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건전성이 악화되는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분기 6개월 이상 연체액이 대폭 늘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대환 대출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하나카드는 카드론 대환 대출 잔액을 2월 683억 3,600만 원에서 4월에는 842억 3,8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대환론은 카드론 연체자를 대상으로 갚아야 할 돈을 다시 대출해주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연체율 지표를 억누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차주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기존 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로 카드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연체 또는 악성 채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좀 대출 자산으로 따진다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대출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드사의 건전성 지표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데요. 일시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 기업의 건전성까지 연결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출이나 빚을 권유하거나 대출로 집 사고 주식 사는 이른바 영끌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비단 하나카드만의 일이 아니라 업계 전반으로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프레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한때 우리 K뷰티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K뷰티의 대표 주자로 불렸었던 기업이죠. 바로 LG생활건강인데요. 이 LG생활건강이 결국에는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 기자, 네. 창사 이래 처음이에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이 어려우면 대부분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되는데 LG생건의 경우에는 창사 이래 처음이어서 더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예.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경영 효율의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어제 전 직원에게 오는 14일까지 2주간 희망퇴직 접수를 받겠다 이렇게 공지를 한 상황이고요. 희망퇴직 대상은 만 50세 이상 부문장, 팀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7년 이상의 부문장 직급, 만 10년 이상의 팀장 직급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 10년 이상이라고 하면 취직한 지 10년 차 되는 사원이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차장,
뭐 부장, 차장부터도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어렵다라고 볼 수 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최대 3년의 기본 연봉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아울러 중고대학생 자녀의 학자금도 뭐 정년까지 받을 수 있는 학기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좀 많이 열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매출을 보니까 전년 대비 2.4% 증가한 1조 6,837억 원, 다소 저조한 실적을 LG생건이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9%가 감소한 1,4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아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2020년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적한 바 있었는데 이때는 코로나19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뭔가 중국의 리오프닝도 좀 기대해 볼 네. 법하고 상당히 기대를 했었죠. 많은 그렇습니다. 뷰티 기업들이. 엔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반등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희망퇴직이 실천이 되는 거여서 아무래도 LG 생활건강은 좀 선제적으로 조직을 슬림화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LG생활 관계자의 말씀인데요.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인력 구조의 정체 현상을 개선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혀서 아무튼 대내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희망퇴직이 실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6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화방지제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기업입니다. 정밀화학업체인데요. 송원 사업이 이번에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박 기자 상당히 알짜배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매물로 나왔다고요. 네, 한국경제TV의 단독 보도로 일단 전해지고 있는 소식인데요. 산화방지제 세계 점유율 2위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송원산업이 드디어 매물로 나왔는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소식이라고 업계 예. 관계자들이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알짜배기 기업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송원산업이 최근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인데 회사 전체 지분 가운데 35.65%에 해당하는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게 되고요. 이번 매각은 창업주인 고 박경재 회장의 아들인 박종호 회장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965년에 석유화학 기업으로 송원산업이 설립하고 석유화학 가운데 특히 폴리머 안정제로 불리는 산화방지제 주력으로 했었고요. 산화방지제는 플라스틱 제품의 변형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필수 첨가제여서 세계 1위인 독일 바스프에 이어서 송원산업이 세계 2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수요처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LG화학, 롯데케미칼, 금요석유화학 등이 받아가고 있고요. 지난해 매출 1조 3,295억 원, 영업이익이 1,851억 원이어서 다시 한번 알짜배기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석유화학 업황에 플라스틱 등 환경 규제로 성장세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서 예. 지금 시점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아무튼 오너가 대승적으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각이 성사되면 송원산업그룹에 남아있는 게 비상장사인 송원물산, 경신실업 등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이쪽 업계를 떠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다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철회했던 기업이죠. KT 계열의 독서 플랫폼 기업, 바로 밀리의 서재인데요. 이번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합니다. 자, 박 기자,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을 내비친 것 같은데, 네, 언제쯤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까요? 글쎄요, 이제 IPO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절차를 통과되면 곧 밀리의 서재는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 건데요. 밀리의 서재는 현재 지난 1일에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고 2016년에 독서와 무제한 친의 질이라는 슬로건으로 설립을 했는데 구독 경제를 전자책에 적용한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유명하고요. 시장에서 이미 주목받고 있는 상황은 이런 오디오북이나 2차 컨텐츠인 챗북, 오디오 드라마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 기업인데 KT 계열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이나 어떤 산업의 확장성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KT그룹 산하의 지니뮤직에 인수가 되고 있어서요. 지난해 매출 458억 원, 영업이익 42억 원을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밀리의 서재의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서영택 밀리의 서재 대표이사가 자체 플랫폼을 강화하고 오리지널 IP를 확보하고 신규 산업에 속도를 내는 걸로 물론 B2B 또 B2C 그리고 B2B 사업에도 집중해 더 견고한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미 뭐 상장 철회를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철회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비관론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때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어가지고요. 뭐 무게를 두는 쪽은 역시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자,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 그룹입니다. 바로 50/50라고 하는데요. 이 그룹의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음악도 아직 못 들어봤는데 예. 미국에선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그 뉴스프라임 시간에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덕분에 또 지니뮤직의 주가가 그때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다라는 약간 황당한 소식도 전했고요. 네. 네. 얼마나 이제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은 건가요? 네, 몸값이 600억 원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600억 원이요. 예. 저희가 한 2주 전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저희는 이제부터 50/50라고 부르지 않고 50/50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요즘 많은 친구들은 50/50라고 그렇습니다. 한다고요. 줄여서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그 뉴스를 보신 분들도 많은 분들께서 팬클럽에서 오셔가지고 50/50라고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실 정도로 아, 네. 트렌드라고 하니까 이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당했군요. 네. 600억 원을 인정받고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투자 유치가 좀 어렵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어트랙트는 국내 벤처 캐피탈 업계를 넘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일단 예스24와 한세실업으로부터 각각 1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하고요. 투자 방식은 어트랙트가 발행한 CB, 즉 전환사채를 예스24와 한세실업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도 9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이번 투자 유치로 기업 가치 600억 원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50/50가 인기를 끌면서 어트랙트의 기업 가치도 같이 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BTS가 빌보드에 오르기 전에 아무도 하이브를 바라보지 않았는데 그때 빌보드에서 인정을 받고 기업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제는 엔터계의 대장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트랙트의 움직임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확보금을 투자해서 본격적인 미국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50/50의 활동비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글로벌 마케팅 강화 또 후속 앨범 제작 등에도 이 투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음 투자 유치는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벤처 캐피탈 업계가 먼저 투자 의사를 또 밝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트랙트가 이 벤처 캐피탈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만약에 50/50의 돌풍이 이어지면 신생 엔터테인먼트의 어트랙트의 몸값은 뭐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연내에 기업 가치를 아무튼 최대 2천억 원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목표를 어트랙트 내부적으로는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50/50 우리 팬들께서 많이 보신다고 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을 당했으니까 네. 어트랙트가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트랙트는 2021년 6월에 설립된 신생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요. 사실은 이분이 그 엔터 업계에서는 이미 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던 가수들을 많이 내놓은 그런 분입니다. 아, 신생 회사지만 대표는 이미 이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군요. 네, 음반 제작자 출신인데 전홍준 대표이고 심수봉, 변진섭, 윤미래, 임정희, 바비킴 등의 앨범 제작과 매니지먼트에 이미 참여했던 최대 현재 주주이고요. 예. 어트랙트가 키운 이 50/50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반응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연속으로 큐피트란 노래가 10주 연속 핫백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한세그룹이나 예스24가 어트랙트에게 베팅한
이유는 역시 성장 가능성을 무게에 두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미 한세그룹 자체가 2018년쯤에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벤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예스24의 경우에는 원래 엔터 업계에 관심이 많았던 회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미 20억 원을 플랫폼 기업인 마이뮤직 테이스트에 투자를 한 바 있어서 사실 이런 투자가 어트랙트에 대한 투자가 새롭진 않은 그런 뉴스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어트랙트가 과연 하이브만큼 잘할 수 있을지 뭐 지금 비교하기엔 좀 네. 체급이 좀 많이 낮긴 합니다만 50-50의 활동에 따라서 또 반응에 따라서 국제적인 반응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아무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50-50 노래를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아이돌 그룹이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